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NCS 교재 CO2 용접 재료 준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교재를 보시려고 하시면은 사이트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재 CO2 용접 재료 준비 교재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NCS의 뜻을 먼저 알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여러 분 들으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NCS라는 것은요. 국가가 산업 현장에서요. 필요한 세 가지의 어떤 지식, 기술, 소양을 이제 정리한 책이라 이런 교재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 용접 같으면은 실제 용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고요. 소양은 직장 생활에서의 필요한 태도,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소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국가에서 표준화를 해놨어요. 표준화된 내용이 이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의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아마 이해가 되도록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차례를 먼저 살펴보고 교재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학습 1. 모재 준비하기. 자, 앞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 모재란 말을 많이 이제 들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재란 말은요, 우리가 어떤 칠판을 용접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칠판이 모재가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파이프를 용접을 하려고 합니다. 이 파이프가 바로 모재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용접을 해야 되는 대상 이제 물체, 요것이 바로 이제 모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하기 전에 일단 용접할 대상의 칠판이라든지 파이프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요, 용접 와이어 준비하기. CO2 용접에서는 이 와이어로 용접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아주 단단한 철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를 준비하는데요. 와이어 종류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리드 와이어, 프록스 코드 와이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솔리드 와이어, 프록스 와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용접을 할 때는 솔리드를 쓰는 것이 좋고요. 어떨 때는 프록스 코드 와이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재에 맞는 이 와이어를 용접봉이죠. 용접봉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자, 두 가지가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이제 보호가스요. 순수한 CO2를 사용하는지, CO2에다가 알곤가스라든지 산소라든지 다른 가스와 혼합을 할지, 요것은 대부분이 모재와 어떤 관련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용접봉, 와이어하고도 이 보호가스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스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어떤 식의 작업할지를 이제 학습 서리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요. 와이어 이제 솔리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킹제, 보통 이제 패킹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베킹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룩스 코드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 베킹제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킹제의 어떤 선택과 부착, 어떤 베킹제를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 4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1에요. 모재 준비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항상 한번 보시고 내용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모재 준비하기에서 반드시 알아셔야 될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 구조물의 사용 성능,
기계적 이 모재 구조물의 용접 구조물이 기계적 성질, 화학 성분, 열 처리 요런 맞는 이런 이제 특성에 맞는 모재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용접 강도 및 모재 두께에 알맞은 형상의 이염 형상에 맞게 또 가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구조물에 맞게 이제 철판을 절단을 한다든지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을 할 수 있는 또 기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재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녹이 슬었다든지 기름기가 있다든지 물기가 있을 때에는 용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결, 모재 용접할 부위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용접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용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속에 대한 기본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역사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인류가 석기시대, 돌을 사용하는 시대를 지나서 구리가 주 성분인 청동기 시대를 맞이했죠. 그 다음에 철이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기 시대부터 이제 인류 발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 철기, 우리가 하는 이제 이 철기 시대에는 이 철을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되고 아니면 적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철 자체를 강철요, 이 철 자체를 이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분해했는 것을 다시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접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철을요, 강철을 붙일 때 결합을 시킬 때는 용접 말고는 잘 없어요. 볼트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볼트 같은 경우는 용접보다는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이 많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지금도 이 철 같은 경우 강철은 용접으로 가장 많은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철의 성질을 알아야지 용접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강의 분류에서는요, 탄소 함유량, 보통 이제 원소 기호로 우리가 C라고 이렇게 써요. 이 C가 철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이 Fe라고 적습니다. 보통 여기 철인데요. 순수한 철을 사용하면은 이게 강도가 상당히 안 좋아요. 사용하기 좀 힘들 정도로 좀 약합니다. 그런데 이 Fe 철에다가 나머지 여러 가지 원소를 첨가를 해서 혼합해서 만들어야지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혼합하는 이제 물질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소광의 5원소 아니면 철의 5원소라고 해요. 5가지 성분 중에서 이 C가 들어가요. 탄소요. 이 C가 이 5가지 성분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요 뒤쪽에 보면은 이 C의 함유량에 따라서 C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강을 가지고 요게처럼 순철, C가 순철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은 보통 탄소강, 또 탄소강보다도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주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C의 함량에 따라서 철의 성분이 이제 완전히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철은 탄소 함유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연하게 됩니다. C량이 적을수록 연하요. 그러니까 쇠가 무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늘어나는 성질이 커지며 그 함유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경도가 높아져요. 이 경도란 말은요, 단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탄소의 함유량 C의 양이 자꾸 이렇게 커질수록 이 철강이요, 단단해집니다. 대신에 이 단단해지는 대신에 충격을 받으면 부스러지기 쉽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 앞쪽에서 이렇게 늘어난다 했어요. 작을 때는. 그런데 C가 많아지게 되면 늘어나는 성질은 또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C가 늘어날수록 좋아지는 것은 이 경도, 단단해지는데 대신에는 잘 부러지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것이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철이요. 2.11%를 이제 경계로 해가지고요.
성질이 아주 좀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2.11% 이상을 우리가 주처리를 하고요. 주처리를 하고 2.11%의 이하를 가지고 이제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탄소강을 이야기해요. 탄소강. 그래서 앞으로 무슨 강 이렇게 나와요. 강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탄소강을 탄소자를 빼버리고 이제 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철과 이 탄소강의 그 중간 경계가 바로 2.11%입니다. 이것은 이론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순철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제 5대 원소가 나와 있어요. 탄소, 규소, 망간, 인, 유황. 요게 5대 원소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외울 때요. 어떻게 외우면 좋은가 하면요. C, S, S, M, P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마 외우기 쉽습니다. 요 C라든지 SI 이런 것을 우리가 원소 기호라 합니다. 원소 기호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C, S, S, M, P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C 하고 두 번째 S까지는 그대로 넣어두면 돼요. 세 번째 S가 뭐냐면 여기 있는 규소 SI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M은 뭐냐 하면은 MN 있죠. 밑에 있는 망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는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순서를 C, S, S, M, P 이렇게 해서 5대 원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5대 원소에 대해서는 이론 시험에요. 특수용접이나 용접 기능사에서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5대 원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가 많으면 성질이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유황이라 그러죠. S, 유황이 있을 때는 또 용접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이론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책에서는 뭐 그런 부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론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5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요 C라는 거 있죠. 요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순철에서는 요 5가지의 플러스요. 플러스 사실은 FE가 들어가요. 철이 들어가죠. 그죠? 철이요. 예. 철이 들어가서 전체가 이제 100%의 어떤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 이상의 금속이 철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총 그럼 6가지 되겠죠? 6가지를 섞었는데도 이제 99%는 사실은 Fe 철이고 나머지 요 5가지를 합쳐도 겨우 한 1% 정도밖에 안 돼요. 0.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이지만서도 성질에는 아주 많은 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철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순철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영강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영강요. 연한 이제 강이다. 이렇게 해서 영강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철이란 말이나 영강이란 말은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철은 철이 너무 연하죠. 금방 이야기했던 영강이라 했죠. 연한 강 이런 뜻이니까요. 그 다음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기계구조용에는 거의 쓰지 않고 요거 이제 중요하죠. 기계구조용 같은 경우는 이 쇠가요 철이 좀 단단해야 돼요. 이게 잘 굽는다든지 쇠가 무르면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기계구조용에서. 근데 이 순철 같은 경우는 연하기 때문에 잘 굽어요. 그래서 이제 기계구조용에는 못 쓰고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기재료. 전기재료는 이제 굽어도 관계없어요. 어떤 경우는 굽어야지 또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실험실 이런 쪽에는 이래 순철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이라 했는 것은 제가 탄소강이라 했죠. 그래서 강을 이제 무조건 여러분은 탄소강이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탄소강은요, 탄소 C 함유량이 0.035에서 1.7 이렇게 돼 있죠. 탄소강은 0.035에서 1.7%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떤 책에 따라서는요, 여기 1.7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 앞에 나왔던 2.1 있죠, 그죠? 2.1. 요거, 이렇게 나온 책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게도 0.035인데 여기 뒤에 5자를 이제 빼버리고요. 보통은 요게 0.03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 탄소강은 0.03에서 2.1 이렇게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반 이제 이론 문제에서는 아마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2.1이 안 나오면은 1.7이 나왔을 때는 1.7로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0.03에서 2.1을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있는 0.03보다 적으면은 요것이 순철이 돼요. 순철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보다 클 때는 추철이 되는 겁니다. 추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간격, 탄소량의 요 간격을 알아두셔야지 순철하고 주철을 같이 이제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에요. 강에서는 다른 금속 원소가 많이 포함되지 않고요. 주로 탄소만 이제 함유된 것을 탄소강 또는 뭐 다른 말로는 그냥 보통강.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이제 쇠. 우리가 보통 말해서 뭐 철강, 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이 탄소강에다가 니켈이라든지 크롬, 망간, 텅스텐, 몰리브덴 이런 특수 또 원소를 첨가하면은 이것은 또 특수한 원소를 첨가했으니까 특수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합금을 했어요. 그래서 합금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강이란 말이나 이 합금강은 같은 말이 되겠어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강은 비교적 염가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고강도를 얻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성질만으로 모든 고금적 응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탄소강으로서가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서도 탄소강에 없는 좀 연한 쪽에는 또 순철 쓰고 탄소강보다 더 고강도가 필요한 데는 또 추철을 또 쓸 수가 있죠. 이 탄소강의 이제 한계성을 보겠습니다. 예, 탄소강은 뭐 이런 이제 하나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인성과 연성을 감소 없이 1000 psi 이상의 강도를 얻을 수 있다. 연성하고 인성이 없을 때는 최대가 1000이 아니고 만이죠. 1000 psi 정도의 강도는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이겠고요. 두 번째, 부품 조직을 완전한 마르덴 자이트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경하능이 없다. 경하능이라는 것은 경도가 이제 높게 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탄소강을 완전 마르덴자이트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급속 냉각이 필요한데 이러한 냉각 속도에서는 변형이나 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저온에서는 충격 저항성이 낮고 공업적 환경에 대한 내식성이 좋지 못하다. 뭐 이런 건데 좀 말이 어렵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이제 탄소강의 이제 종류 중에서 보면요, 이 마르덴자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오스테나이트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제 이름들이 있어요. 영어로 된 이름. 뭐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대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구나만 생각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수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있어요. 보통 스테인리스 이렇게 이야기를 말하는데 스테인리스 강이 하나의 특수강에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철하고 탄소의 합금인 이 탄소강요, 탄소강을 이제 성질을 더 좋게 개량할 목적으로 다른 원소들을 하나 이상을 첨가했어요. 뭐 이 탄소강 플러스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뭐 니켈을 한 개 첨가할 수도 있고 탄소강에다가 니켈하고 크롬을 첨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탄소강에 크롬하고 니켈을 첨가했는 것을 이제 스테인리스강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인레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나머지 여기 있는 것들을 쭉 해가지고 5-6개를 첨가해서 만든 물질이 있고요. 어떤 물질은 탄소강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을 또 섞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첨가는 과학자들이 여러 개를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섞어가지고 뭐 새로운 이제 금속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첨가하는 원소들은 아주 많습니다. 지금 뭐 크롬, 니켈, 망간, 몰리브덴, 텅스텐, 그 다음에 바나듐, 규소, 지르코늄, 타이타늄, 알루미늄, 코발트, 봉소, 구리, 납, 우라늄 아주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위에도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첨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크롬 탄소광에다가 크롬을 이제 첨가해서 크롬광, 그 다음에 니켈하고 크롬을 첨가해서 니켈 크롬광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합금광에서는요, 앞에 나온 구조용보다는 좀 더 강한 겁니다. 강도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 스테인리스 강에서는 크롬하고 니켈이 첨가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크롬이 18%가 첨가된 스테인리스 강이 있고, 크롬하고 니켈이 이렇게 18%, 8%가 첨가된 또 스테인리스 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테인리스 강도 이 크롬하고 니켈을 어떤 식으로 이제 섞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시 한 4~5가지로 이제 분류가 또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탄소광의 종류와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광은 가격이 저렴하고요.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수한 데에서 또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강하고 단단한 또 다른 원소를 이제 탄소광을 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탄소광 중에서요, 탄소의 함유량이 제일 적은 것을 가지고 저탄소광이라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0.1에서 0.25%인 탄소광이 바로 또 저탄소광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저탄소광은 열처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봐서는 열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열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뭐 경도하고 강도 아니면은 연성, 인성 이런 것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캔칭 및 템퍼링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강을 침탄은 탄소를 침투를 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경화, 표면 부분을 경도를 경과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표면을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방법이 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저탄소광은 강도가 낮고 무르며 가공하기가 쉬워서 철판이라든지 철근, 철사 쪽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번에 극영광이라 했는데요. 탄소 함유량이 0.02에서 0.12%. 극은 아주 그죠. 아주 연한 강이다. 이런 말이겠죠. 아주 많이 연한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이제 초연강이라 해요. 순철에 아주 가까운 겁니다. 가까워요. 순철하고 이 비율이 아주 이제 비슷할 때까지. 그러니까 0.03에서 우리가 탄소강이 뭐 2.1%까지 했죠. 그럼 여기서는 0.02이기 때문에 순처에 가장 가까운, 가장 근접한 이 탄소강이 바로 극연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연암으로 가공이 이제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인꽃으로부터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주계 아니면 강계라고 합니다. 강계. 주계, 강계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철의 이제 계자는 뭐냐면은 주철의 단의 덩어리, 강계는 강의 덩어리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털을 만들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털을 만들 수도 있고, 네모 형태로 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를 털을 만들어서 주철을 이제 이 털에 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강 있죠, 강. 탄소강을 이 털에 부었습니다. 주철을 털에 부어서 이제 이것이 식었을 때, 냉각됐을 때 꺼내면은 주계가 되고요. 이제 탄소강을 이제 가열시켜서 이 센물이죠. 우리가 말하는 센물을 이런 틀에다가 넣어서 묻으면은 냉각이 되면은 이제 꺼내면은 요것이 이제 탄소강을 이제 요 틀에 넣어서 만든 것은 강계고 주철을 이제 요 틀에 넣어서 만든 것은 이제 주계라 해요. 그래서 인꽃이라는 게 이제 주계나 강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주계나 강계로 만든 특히 여기서는 탄소강이니까 강계가 되겠죠. 강계로 이런 강계, 그러니까 하나의 강철의 어떤 덩어리, 원형이라든지 네모라든지 아니면 뭐 요 털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계로부터 얇은 판으로 아변이죠.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펴는 거죠. 우리 말은 아주 얇은 양은
양은 이런 것죠. 양은 냄비 있죠. 양은 냄비가 보면은 아주 얇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손으로 좀 힘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쑥쑥 들어가죠. 아주 연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변 철판 가구, 그 다음에 함석, 뭐 함석도 이제 보신 적 있겠죠. 함석, 그 다음에 통조림에 이제 쓰는 이제 아주 얇은 철판, 그 다음에 드럼통, 자동차 이제 외곽의 강판, 뭐 이런 것 계통이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극연강, 그 다음에 초연강으로 만든 이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강은요 0.12에서 0.1, 좀 말 그대로 좀 연한 이제 관계다 이런 뜻인데요. 구조용 연강, 탄소 표면 경화강, 그 다음에 강간 이렇게 돼 있어요. 강간 파이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구조용 연관은 이 구조용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구조물을 제조할 때 필요한 어떤 관계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구조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철골, 뭐 건축, 철도, 조선, 토목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사용하는 제품을 가지고 구조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용에 사용하는 것이 구조용 연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표면 경화관 같으면은 이 경화란 것은 단단하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탄소를 침투를 시켜요. 침투를 시켜가지고 표면이 아주 좀 단단하게 표면이 단단하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탄소 표면 경화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간은 말 그대로 이제 강간 파이프죠. 우리가 쓰는 뭐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 가스관, 그 다음에 보일러 간, 굴착용, 유전관, 지하매설용, 전선보호관, 가스송수, 하수도 뭐 이런 이제 파이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강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간도 보면은 약간 연한 편에 들어가요 자체가. 그래서 강간을 이렇게 굽히면은 이렇게 굽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0.25에서 0.5인 이제 중탄소강이죠. 중간 정도 탄소강 중에서도 중간 정도의 이제 C 탄소량이 있는 것을 가지고 중탄소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중탄소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캔칭이라든지 템퍼링에 의해서 경화시킨다. 캔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담금질이라고 해요. 담금질. 담금질은 이제 어떤가 하면은 어떤 이제 셀을 가열을 하죠. 가열해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칼이라면 그죠? 요거를 망치로 막 두드리죠. 두드려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물통이 있잖아요. 물통에다가 이걸 탁 집어여가서 냉각을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자, 일반적으로 캔칭하고 템퍼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캔칭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담금질이랍니다. 담금질요. 그리고 템퍼링이란 말은 뜨임이란 말이에요. 뜨임요. 우리가 이제 뭐 쑥뜸이라는 말을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뜬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요것은 왜 이제 뜬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용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담금질을 했을 때, 캔칭 담금질을 했을 때요. 이 금속 자체가 응력이 발생해요. 응력. 이 응력을 제거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템퍼링, 이제 뜨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칭을 용접을 중탄소강은 캔칭이라든지 템퍼링에 의해서 경도를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뜨임을 해가지고요. 뜨임을 해가지고 응력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응력이 뜨임을 해서 응력을 제거를 하고 또 좋아지는 것이 인성이 좋아져요. 인성이 높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중탄소 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보통 킬드 강이라 했는데요. 요 관계 이제 앞에 나왔던 관계가 있었죠. 이 관계 중에서 여기 인곳 이 관계 중에서 보면은 뭐 킬드 강도 있고 뭐 세미 킬드 강도 있고 림드 강도 있어요. 요 세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성질이 좋은 것이 바로 요 킬드 강이 되겠어요. 오늘 아마 이론책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캔칭할 때 온도를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온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캔칭할 때는요. 보통은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또 기름에 또 캔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캔칭을 하게 되면은 균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디틀림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물에 했을 때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기름에다가 캔칭을 했을 때 이런 특징들 그런 것을 이제 또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물 캔칭 대신에 기름 캔칭을 뭐 이용한다 이렇게 또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제 중탄소강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곳이 강도와 경도가 커서 볼트라든지 기계 부품, 구조용 재료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탄소강은 또 반연강하고 그 다음에 반경강으로 쓰는데요. 반연강은요, 강제, 건축, 조선, 교량, 기계 부품 쓰고요. 그 다음에 반경강은 사용하는 곳이 있죠. 여기는 나왔죠. 축, 스프링, 강력, 볼트, 너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반연강보다는 반경강이 조금 더 경도가 더 높아요. 경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이제 경도가 높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탄소강은 중탄소강보다 탄소가 더 많죠. 0.5에서 1%. 그래서 이 고탄소강은 생산비가 비싸고 성형성과 용접성이 나빠요. 이 탄소량이 자꾸 올라갈수록 많아질수록 이 용접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적을수록 용접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탄소강은 사용하는 곳 보시면요. 여기 나왔죠. 칼, 끌, 대패날, 뭐 이런 공구, 레일, 이런 쓰죠. 칼이라든지 끌, 대패날은 아주 이제 경도가 높아요. 아주 이제 뭔가 단단하죠. 다른 물질을 이렇게 이제 절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단한데 대신에 뭡니까 칼이 충격을 받으면 잘 뭡니까 부러질 수 있죠. 그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강 자체는 구조용 경강, 그 다음에 레일 및 철도 외륜의 경강. 그래서 구조용 경강 같으면은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강이라요. 구조물 중에서 좀 더 강도가 높은 쪽인데요.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차축, 각종 롤러, 내연기관의 크랭크, 축, 철도용 바퀴 스프링 이런 데 재료를 쓰고요. 레일 및 철도 외륜의 경강 같으면은 요것은 말 그대로 철도의 이제 바퀴에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강이 되겠습니다. 최경강, 요거는 경도가 아주 최고로 높아요. 경도가 가장 이제 높은 쪽에 이제 강인데요. 이것은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쓴다. 그래서 키, 와셔, 축, 클러치, 스프링 뭐 이런 쪽에 쓰는 것을 최경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이제 탄소강이가 있는데요. 탄소공구강, 탄소강으로 만든 이 공구, 탄소공구강이죠. 탄소강 만든 공구. 그 다음에 뭐 강경선과 피아노선도 이제 이런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거 보면 강산용 뭐 윈치, 케이블, 엘리베이터, 기중기의 로프, 와이어 로프제 사용하는 것이 경강선 이렇게 되겠죠. 강판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보통 뭐 철판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두께가 6mm 이상은 후판. 또 후판이라는 게 두꺼울 후자라는 뜻이라요. 두꺼운 판은 6mm 이상이고 1에서 6mm 사이를 우리가 중판입니다. 중간 두께판. 그 다음에 1mm 미만을 박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도 보면은 뭐 후판 용접에 사용하는 용접봉, 뭐 박판 용접에 사용하는 뭐 용접봉이나 용접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박판 용접, 후판 용접이 나오면은 1mm 이하를 박판이라 보시고 후판은 6mm, 두께가 6mm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용 이제 탄소강, 스프링은 아주 이제 강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탄력성이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을 받다가도 그 힘이 이제 없어지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탄소강의 성질도 한번 보겠는데요. 탄소강은 탄소의 함유랑 그 다음에 열처리 가공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됐죠. 앞에도 있지만서도 탄소강을 다시 뭐 저탄소 또 중탄소 고탄소 이렇게 다시 구분했고 저탄소를 다시 또 이렇게 구분했죠. 이렇게 또 중탄소도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탄소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탄소의 어떤 성분 함유량이죠. 이제 용량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함유량과 기계적 성질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경도나 인장 강도는 탄소가 1% 부근까지는 서로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1%까지는 경도 강도가 계속 이제 늘어나요. 그런데 1%를 넘을 때는 인장 강도는 반대로 감소해요. 감소하고 이제 경도는 또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도 같은 경우는 1% 전부터 쭉 계속 1% 넘어서더라도 계속 경도는 올라가요. 그런데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요 1%가 딱 오면은 반대로 이게 이렇게 감소가 된다 이런 말이죠.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다가 어, 저쪽 인장 강도 같은 경우는 1%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경도 같은 경우는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탄소 함유량하고 관계다 이런 뜻이고요. 이 강도하고 경도하고의 반대가 뭐냐면은 뭐 연신율 아니면은 이제 뭐 전연성이라고 해요. 늘어나는 성질 뭐 이런 것을 연신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부러진다든 이런 성질이죠. 요것은 또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0.1%를 넘을 때는 충격값은 거의 0에 가깝다. 0.1% 넘어가면 충격값은 0입니다. 0에 가깝고 연신율도 이제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재료의 성질을 나타내는 항목에서요. 물리적 이제 성질, 뭐 기계적, 그 다음에 화학적 이런 것이 있는데요. 물리적 성질에서 요거는 우리가 뭐 하나의 용어 설명이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비중이라든지 뭐 용융점, 비열 뭐 이런 이제 뜻을 이제 알면은 이제 금속의 어떤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이제 쉽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중을 보시면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겁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중량 있죠, 중량. 중량을 비교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의 비중이 우리가 1이라고 합니다. 물의 비중 1요. 그러니까 물의 비중을 이제 기준점으로 했어요. 물의 비중을 1이라는 수치를 놓고 1보다가 예를 들어 수치가 뭐 2가 되는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비중이 2라는 것은 물보다가 2배 정도가 무겁다. 근데 어떤 물질은 비중이 0.5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0.5라는 물질은 물보다 0.5배가 뭐죠? 가볍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보다 큰 수치가 1보다 큰 수치가 나올수록 더 무거운 것이 되겠고 그다음 0. 얼마로 되면은 더 가벼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고체의 경우인데 기체에도 비중이 있어요. 뭐 우리가 가스 비중, 기체 비중이라는데 예를 들어서 요것은 공기를 기준해요. 공기의 무게를 또 1로 기준해서 공기보다 무거우면은 또 비중이 크다.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또 비중이 적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융점은요. 금속을 가열했을 때 이 금속이 고체였습니다. 고체에서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 고체가 녹죠. 그러니까 쇠를 가열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순철을 가열했는데 1800도 정도를 열을 가열하니까 순철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액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걸 뭐 센물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쇠가 센물이 될 때의 그 이제 온도, 그것을 가지고 용융 온도 또는 용융점이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는 한 650인가 이래 될 거라 680이냐? 그러면 구리 같은 경우를 600 한 뭐 80을 해면니까 구리가 녹았다. 그러면 구리의 용융점은 뭐 68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에 대해서 이게 잘 녹아서 좋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녹아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온도를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는 용융점이 높은 게 좋고요. 어떤 물질을 예를 들어서 가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 용융점이 낮아야 돼요. 그런 이제 경우에 따라서 무조건 이것이 높다 좋다, 낮다고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비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비교한다 이럽니다. 열량을 비교하는 것을 이제 비열이 하고요. 선팽창 계수는 금속이 어떤 열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온도가 만약에 1도씨가 올라갔을 때 이것이
얼마 정도가 늘어나느냐.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것을 선평성 계수랍니다.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잘 이게 늘어나는 금속이 있고요. 아무런 또 변화가 없는 또 금속이 있습니다. 열을 아무리 줘도 그런 이제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도 및 전기전도. 열이 잘 전달되는 이런 금속들, 여기 열전도라고요. 전기전도율은 전기가 잘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을 전기전도율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의 탈색력, 색깔을 변화시키는 힘,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 자석, 그죠? 자석이 잘 되는 금속이 있고 자석이 안 되는 금속이 있습니다. 성분 조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요. 연성, 전성. 그러니까 연성은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전성은 이제 얇고 넓게 변형되는 성질. 그 다음에 인성은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굽힘이나 이 금속을 이렇게 굽힌다든지 비틀어요. 이렇게 막 비틀었을 때에 견디는 질긴 성질이라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금속을 막 이렇게 굽힌다든지 막 비틀어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질기게 아주 이제 이건 질기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투리 하면 질기다 이렇게 하는데 질긴 성질을 가지고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치성이라고 해서 치성. 치성은 다른 말로 뭐 매짐, 뭐 여짐 이렇게 다는데요. 쉽게 해서는 깨지는 성질, 파손되는 성질 이렇게 해요. 금속을 어떻게 굽혔어요. 똑같이 이렇게 굽히니까 이 굽지를 않고 툭 깨져요. 금속을 이제 비틀었어요. 새끼 꼬듯이 비틀으니까 이것이 툭 깨져요. 그러면은 그 금속은 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성하고 인성은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개념요. 그 다음에 강도,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어떤 일정 면적, 예를 들어서 뭐 가로 세로 만약에 1cm다. 그러면은 뭐 1kg per cm 제곱. 그러면 여기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강한 성질입니다. 강도란 것은 강한 성질에서 이 강도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인장 강도하고 그 다음에 압축 강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강도를 하면은 인장 강도를 뜻해요. 인장 강도는 어떤 금속을 이렇게 이제 아령처럼 만들어요. 모양이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이걸 잡아당기는 것을 가지고 인장 강도라고 해요. 그래서 잡아당겨 가지고 이 금속이 끊어지도록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것이 끊어지느냐. 그 수치가 바로 인장 강도에 있고요. 반대로 압축 강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아령처럼 만들어서 양쪽에서 이제 밀어버려요. 이렇게 압축을 하는 거죠. 압축을 했을 때 이 중간 부위가 이제 또 부러지겠죠. 파손되죠. 파손되는 그 힘. 만약에 뭐 10kg로 밀으니까 이것이 파손된다. 아니면 뭐 20kg 할 때가 파손되더라. 이것이 압축 강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보통 강도를 하는데 뭐 요게처럼 이렇게 강도 이렇게만 나오면은 사실은 인장 강도를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도는 금속에 무르고 단단한 정도. 뭐 쉽게 하면 요거죠. 단단한 정도입니다. 사투리 하면 단단하다 이런 거 단단하다 하는 거죠. 아주 얼마나 이게 단단한가. 자, 요것도 이제 경도 테스트가 있어요. 어떤 금속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 금속을 이 바닥에 놓고요. 보통 이제 테스트 방법이 경도 테스트가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뭐그 중에 한 가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쇠구슬요. 이런 쇠구슬, 커다란 쇠구슬 한 1톤 정도 하는 쇠구슬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금속에 떨어뜨리면은 이 쇠구슬을 이제 탁 이렇게 금속에 이제 탁 맞게 되면은 쇠구슬의 어떤 뭡니까 힘에 의해서 이 금속이 이렇게 쑥 들어갈 때가 있어. 오목하게 그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 면적, 이 면적을 이제 측정을 해서 요것은 경도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경도 시험기랍니다. 이론에 다시 나올 때 그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은요, 소송. 외력을 가한 뒤 제거해도 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자, 우리가 어떤 철사를요, 제가 이렇게 일자로 되는 철사를 이거 굽혔어요, 이렇게. 굽히니까 이 철사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내가 손을 뗐어요. 손을 떼도 이게 다시 원상으로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굽은 상태로 있는 거 있죠? 요것을 가지고 소성이라고 합니다. 소성. 예. 그 다음에 반대로요. 탄성은요.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로 돌아오는 거. 자, 어떤 금속을 내가 이렇게 굽혔다가 손을 띄니까 다시 이게 처음 상태로 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처음하고 똑같이 왔어요. 이런 것이 바로 탄성이라고 하는 탄성. 그러니까
이 소성하고 탄성은 서로 또 반대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결정, 어떤 금속을 가공을 해요. 뭐 열 가공을 할 수도 있고 기계 가공을 할 수 있는데요. 가공을 했을 때에 이것이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면은 이 금속 자체가 결정이 바뀝니다. 뭐 금속의 결정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보는데요. 뭐 면심 입방, 뭐 재심 입방, 조밀 육방 이런 이제 결정 구조가 있습니다. 금속의 어떤 내부 구조를 이제 세 가지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면심 입방 구조였어요. 면심이라는 거 나중에 다시 이제 이론할 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면심 입방이 있는데 열을 한 200도를 가열하니까 이것이 성질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최심 입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게 200도씨라는 것이 이 금속의 재결정 온도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을 보시면 금속의 화학적 성질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부식에 관계되어 있어요. 부식하고 내식. 그러니까 부식은 이제 말 그대로 뭐 쇠가 녹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내식은 이제 부식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하고 관계 있는데요. 환경 또는 화학적이나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부식과 내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 내식성을 주기 위해서 많이 첨가하는 금속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CR, 크롬, Ni, 니켈이죠. 이 크롬하고 니켈을 첨가하면은 이 금속이 내식성을 가져요. 부식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크롬하고 니켈에다가 우리가 이제 철, Fe를 첨가했는 것을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서도 이것을 우리가 스테인레스라 이렇게 했죠. 스테인레스. 보통 기호로 보면 STS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 스테인레스는 철하고 니켈이, 크롬하고 니켈이 첨가되어 가지고 부식이 없죠. 예. 그래서 스텐이 이제 부식되는 걸 못 봤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화학적 성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적성 성질을 한번 보시면은 뭐 주조성. 요거는 주조라는 것은 어떤 틀에다가 주물처럼 이제 틀에 부어 가지고 만드는 것을 가지고 주조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성가공, 앞에 소성이라는 것은 외력을 가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굽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요런 이제 소성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 요것을 가지고 소성가공. 그 다음에 용접성은 말 그대로 용접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절삭은 절삭 공구에 의해서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무를 만약에 이제 조각을 하는 거 이런 것이 하나의 절삭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금속 자체도 보면은 만약에 금속에 보면 이렇게 이제 나사 같은 게 있어요. 나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나사의 홈을 또 이렇게 깎아서도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열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처리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왜 넓은가 하면요. 열처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일처리를 어떻게 하냐 따라서 같은 금속인데도 강도라든지 경도, 뭐 인성, 지성 여러 가지를 이제 변화를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어떻게 가열하고 어떻게 냉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금속의 성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열처리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처리 중에서요. 먼저 네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론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요. 시험에 나오는 기준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금질, 이제 우리가 캔층이라 했죠. 영어로. 예, 뭐 요거 영어 단어는 안 나오고요. 그냥 우리말로 뭐 캔층 이렇게 합니다. 자, 담금질 캔층이라고 나오면요. 이제 먼저 이 물로서 냉각한다든지 아니면 윤행, 기름으로 냉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담금질을 해서 좋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담금질을 그러면은 강도와 그 다음에 경도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담금질을 하는 이유가 돼요. 강도와 경도를 좋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캔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30에서 50도인데 이 금속에 따라 이 온도는 다 바뀝니다. 일정한 온도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물에 아니면 기름에 넣어 가지고 갑자기 냉각시키면은 이 강도하고 경도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캔칭의 이제 조직이 보시면은 뭐 마레덴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로바이트, 오스테나이트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마레덴자이트 같은 경우는 네, 순행이죠. 물에 넣어서 만든 계통. 그 다음에 트루스타이트는 윤행, 기름이죠. 기름에 넣어서 냉각하는 거. 소로바이트는 이제 윤행이나 그 다음에 공냉, 공기 중에서 이제 냉각하는 거.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는 노중, 노가라 하는 것은 가이엘로입니다. 금속을 가열하는 것을 우리가 가이엘로라 해요. 가이엘로에서 아주 서서히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스테나이트다 이렇게 보시는데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고 용접 산업기사라든지 용접 뭐 기능장 뭐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이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제로 처리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잘 나와요. 심냉 처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심냉은 말 그대로 이제 냉각한다 이런 뜻인데요. 몇 도로 냉각하느냐? 0도씨 이하. 자, 요 0도씨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것이 뭐 0도씨가 나올 수도 있고 영하 10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온도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0도씨 이하로 냉각하는 것을 가지고 심냉 처리한다. 요거는 담금질한 직후에 합니다. 담금질 직후에 오스테나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0도씨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질량 효과 이거는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조직의 이제 경도 순수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어떻게 냉각을 어떤 물질로 냉각하면 가장 경도가 좋아지는, 강도가 세냐, 이런 거죠. 강하냐, 이런 뜻인데요. 요 밑에 지금 보시면은 M이라는 것은 순행이죠. 물로 냉각하는 게 일단 여기서는 제일 높아요. 여기서 빠진 게 또 뭐 있는가 하면은 요 소금물이라고 밑에 있죠. 소금물이 사실은 요 물보다 그냥 앞에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 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T라고 하는 것은 윤행, 기름에 그 다음에 S 같으면은 공기 중에 하는 거. 그 다음에 P는 논행. 이거는 뭐 지금 잘못됐고요. 두 가지가. 논행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논행 자체가 경도는 제일 또 낮아요. 낮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순서에 따른 변화. 이것도 맨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액 중에서 물, 뭐 기름 있었고 소금물,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10% 또는 수산 나트륨 10% 용액 냉각 능력이 크다. 이 소금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요. 소금이 Na 이제 Cl 해가지고 염화 나트륨이 이제 소금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소금물이 이제 일단은 냉각 효과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 뭐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소금물이 어떤 뭐죠? 이제 부식이 잘 일어나죠. 그런 것이 안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뜨임입니다. 템퍼링이라 되어 있죠. 템퍼링, 뜨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뜨임이 있죠. 숙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했는데 담금질된 강을 가열 후 냉각시켜서 담금질로 인한 치성을 제거하고요. 경도를 떨어뜨려서 강인성을 증가한다. 여기서는 중요한 말이 요거죠. 강인성을 증가하는 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인성을 좋게 하는 거. 그 앞에 나왔던 질긴 성질. 끊어지지 않고 질긴 성질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바로 요 뜨임, 템퍼링을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림은 뭔가 하면은 노멀라이징 됐죠. 노멀라이징 이렇게 되는데요. 조직의 표준화와 균일화를 위해서 공기 중에 냉각합니다. 중요한 말이 이제 조직을 표준화 균일화한다. 요 말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공냉, 공기 중에서 냉각하는 것을 이제 분림이랍니다. 분림. 다음에 뭐 분림에 대해서 뭐 쭉 이렇게 공기 중에서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풀림을 보죠. 풀림. 에널링이라 했죠. 에널링 이렇게 했는데요. 재질을 연하게 만들고 응력 제거. 연화와 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노 내에서 노가는 가열로라 했죠. 가열로 안에서 아주 서서히 한 열 몇 시간 가까이 이래 아주 서서히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풀림인데요. 우리가 말해서 뭐 풀어준다 이런 말이겠죠. 풀어주는 거. 이렇게 풀어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질이 연하게 됩니다. 아주 연하게 되고 응력도 제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금속 재료의 산업 규격이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에 맞는 규격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뭐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요 ISO 있죠? 국제 표준화 기구의 표준. 대부분은 전 세계가 지금 ISO 이제 기준에 다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케이스 기준 해가지고 한국 뭐 표준 규격이라 했죠. 한국 공업 규격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 제품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케이스보다는 ISO 기준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SI는 이제 미국이고 JIS는 뭐 일본이고 DIA는 뭐 독일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체 표준화 있죠. 단체 표준화 같은 경우는 요 뭐 다른 거는 요 필요 없고 요거 다 미국 겁니다. 근데 요 AWS라는 게 있어요. 요것은 미국의 용접협회입니다. 용접협회. 미국의 용접협회에서 만든 표준. 요것을 AWS인데 뭐 ISO 정도도 용접에서 많이 쓰지만서도 또 미국에 있는 AWS 기준으로도 용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만약에 용접 중에서 뭐 AWS 어떤 수치가 나와요. 기준이 나오면은 이것은 미국의 용접협회에서 표준으로 만든 규격이다. 근데 미국 협회가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뭐 같이 쓴다 말이죠.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이제 규격이라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니까요. 케이스 규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6개의 이제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각 이제 기준마다 이제 뭐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S 다음에요. A를 띄었어요. A 여기다가. 자, 그럼 KSA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뜻이라요. 모든 이 규격, 우리나라의 모든 규격 중에서 기본 되는 것을 다 모은 것을 바로 KSA라고 합니다. 그리고 KSA 그 뒷자리에 번호가 이렇게 넉 자리가 들어가요. 천 자리가 들어가죠. 0000 1에서부터 그 다음에 99999 9990. 그래서 이제 KSA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번호가 나오면 1000번이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 중에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예, 여기 이제 A고요. 그 다음에 KSB가 나오면 기계 제품의 규격은 전부 다 B로 들어가요. 기계. 예, 기계는 많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계들은 용접기도면 기계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KSB 이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고요. 전기는 KSC로 들어갑니다. 전기는 KSC. 금속 우리가 하는 뭐 탄소광이라든지 뭐 스테인리스, 구리 뭐 하여튼 금속은 전부 다 D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기본 A, 기계 B, 전기 C, 금속 B. 요거는 기능사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서 구체적으로 좀 이제 금속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금속 일반은 이제 뭐 100단위하고 1000단위가 일반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강제 같은 경우는 3000단위네요. 3000단위. 그 다음에 선제는 말 그대로 뭐 선이죠, 선. 예를 들어 뭐 우리 파이프 선 같으면 대표적인 것이 철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또 6700 해서 또 10자리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요런 금속 부분에 자세히 아시려고 하면은 요런 부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격 이제 표시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KS 이제 D는 금속이죠. 그 다음에 3517 나오고 다시 1995 그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기계 구조용 탄소 강강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D는 이제 금속 부분이라는 뜻이고 3517은 이 분류 번호를 말해요. 예, 금속의 3517번의 분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3517번이 뭐냐면 요거죠. 기계 구조용 탄소 강강이라는 뜻이고 앞에 뒤에 넉자리였죠. 1995는 이제 연도입니다. 제정이나 개정 또 이제 변화가 됐을 때에 요것을 만든 최종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만든 연도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용접위험의 종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